죄송합니다. 좀 일주일 늦춰졌고 제가 일단은 이번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강의는 판례랑 사례를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판례를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그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 관련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이랑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사안포섭을 그럼 어떻게 이 관련한 판례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안포섭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중점적으로 볼 거고, 사실 판례집을 보는 이유는 판결 요지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 요지가 과연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안이 해결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판례집을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판결 요지만 볼 거면 판례집을 볼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초반 내용부터 뒤에 내용까지 한번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해당 판례가 예를 들어서 완성된 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라 하더라도 그 완성된 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한 판결 요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발명인지, 예를 들어서 BM 발명인데 BM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 여부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걸 다 분설을 해 놓은 거예요. 다 분설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다 찢어가지고 넣어 놓은 건데, 이 판례집을 볼 때는 그게 찢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혼재될 수가 있어요. 최대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넣어놨지만은 혼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재된 내용들이 곧 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 보시면은 판례 기반으로 한 기출 문제는 거의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재된 사실관계들에 좀 익숙해지면은 문제를 푸실 때도 훨씬 더 쉽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 문제랑 이제 판례 문제를 원래는 판례랑 사례, 판례하고 그 다음에 사례하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다가 일단 지금 다 뺐습니다. 다 빼서 일단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양이 뭐 너무나 길어. 왜냐면 저희는 이제 16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어쨌든 100점짜리 문제를 16페이지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좀 쪼개놓긴 했지만은 내용들이 너무 길어져서 좀 이제 분리를 했고, 일단은 이번 수업은 판례만 나갈 거예요. 판례만 쭉 해서 나가고, 일단은 이 진도를 보고 나서 저는 8회로 원래부터 안 끝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애초에. 근데 이게 과정상 8회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8회로 개설을 했지만 보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강이 있을 거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미리 시간을 공지를 드리겠지만은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강은 평일 중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판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이 진도 보고서 내일 다시 또 판례를 조금 더 할지 아니면은 판례 말고 사례를 나갈지는 일단 오늘 수업을 다 진행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편 발명에서 첫 번째로는 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명과 미완성 발명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례 집에서 보시면은 기출 여부랑 특허법 학회 탑10 판례로 꼽혔는지, 그리고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표기를 좀 해놨어요. 사실 중요도 별 하나인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별 3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판례여도 별 하나를 좀 뺐어요. 최근에 기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출이 됐다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별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이걸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말고, 이 판례 집도 모든 판례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모든 판례를 다 넣으면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해 보이는 판례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설사 여기 없는 판례가 있더라도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어서 제가 안 넣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겹쳐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안 넣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 요지랑 이제 판결 이유를 구분해서 이제 기재를 했는데, 판결 이유에는 두 가지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요약 기재가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요약 기재가 아니고 그냥 판결 이유를 그대로 넣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의 복잡도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기재를 구분해서 했으니까, 판결 이유가 만약에 요약돼서 기재가 돼 있다 하면 그만큼 사실 판단할 내용 많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결 이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판결 이유에 원문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판단 기준. 그래서 이쪽이 그 해당 판례의 어떤 해당 판례를 관통하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판례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비행 발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비행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행 발명, 그래서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한 이른바 영업방법 비행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출원 발명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일부에 일부 자연법칙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일단은 비행 발명이고요. 비행 발명인데 그 비행 발명 중에서 그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자, 청구항 사망 및 보정제 청구권 제 1항 모두 비행 발명인데 그 구성 요소인 원심 판결 각 단계들, 이 각 청구항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수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원심 판단, 특허보험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 판단 기준이 뭐랑 같이 묶여있다? 비행 발명이랑 같이 묶여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판례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비행 발명이랑 같이 엮어서 사실관계가 구성돼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발명이 완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관련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상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완성되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완성되는지 여부는 청구 범위 기준으로 해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따라서 발명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플러스 실질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이거 3개를 다 쪼개놔서 구성했습니다. 실제 다 쪼개놔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판례에서 다 같이 나온 판결 요지이다. 라는 거고, 요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판결 이유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판결 요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들, 제가 체크한 것들이 이제 키워드들인데, 이 키워드들이 과연 판결 이유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판결 이유를 보시다 보면은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해서 아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화학 발명이나 뭐 어떤 구조가 화학 발명의 어떤 화학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판례를 천천히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는 지금 1차를 합격한 그런 과학적 지식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 발명이다라고 하면은 라세미체가 뭔지 정도만 아셔도 판결 이유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발명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누전 방지 장치예요. 누전 방지 장치가 이 발명입니다. 해당 특허 발명이고, 그런데 보시면 이 누전 방지 장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시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면 및 감전 방지 등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었다,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죠? 발명이 완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발명이 완성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실시가 기재가 되어 있고 효과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러한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 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이고, 그러면서 이 전류의 수치 정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원심에서 피고가 내 발명이 누전 방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가 검증시료 1이에요. 검증시료 1인데 이게 요 실시에, 여기 지금 실시에가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시에가 있었는데 요 실시에랑 정확하게 맞는 제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제품은 아니었고, 그래서 검증 시료를 가지고서 했더니 누전 방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기재된 실시에는 아니었다. 다만 청구범위 기재를 봤을 때는 이제 청구범위 기재에는 적합한 제품이었지만은 실시의 기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런 기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검증시료 1은 이 실시에 기재가 되어 있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누전방지 도전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구조가 똑같았어요. 이 앞에 보시면 구조가 이 검증시료 1이랑 그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발명의 그 구성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고 있었고 이런 덮개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구조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1항 발명이 누전 방지 도전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는 그 발명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 누전 방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재가 돼 있었죠. 기재가 돼 있었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실험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구체적인 실시해가 아닌 제품을 가지고 실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상기술자가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상기술자에 있어서 초란 당시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그 목적하는 기술 효과, 누전 방지 효과라는 것이 달성 가능성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실시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이 판결 요지에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검증 시료를 실시에 기재되지 않은 걸 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구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효과, 달성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성 여부를 판단을 했고 그 완성 여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선행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 돼도 되는지,
그리고 뭐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해도 되는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판결 요지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 상식 참작하여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서 조건이 달려있죠. 하더라도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도 뭐뭐 하지만 뭐뭐이니까 선행 발명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 대상 발명 1은 카탈로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개요, 이점, 시스템 구성 요소, 그리고 뭐 특징, 사양 등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비교 대상 발명 2도 봤을 때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세부적인 측정 방식 등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용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그 기술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도 있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들을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 발명으로서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 대상 발명 1이 카탈로그라고 했잖아요. 카탈로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선행 발명으로서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그래 맞다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타 특허 출원서의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지 확대된 선출원과 관련해서 앞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선행 문헌의 적격에 대해서 판시를 한 거고요. 요 판례는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 타 특허 출원서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타 특허 출원서의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란 그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작이 있어서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결국 완성된 발명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여기 이 판례는 미생물 발명, 유전자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판결 요지에서 이제 미생물 발명에 대한 기탁과 관련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 발명과 관련해서 완성 여부 판단 기준까지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묶여 있는 게 이 판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완성된 발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판례에서 이 발명의 그 카테고리는 요 유전공학 발명이라는 거죠. 유전공학 발명. 그래서 유전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완성된 발명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전공학 발명의 어떤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것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 유전공학 발명이니까 요걸 만족하면서 유전공학의 어떤 요것까지 다 만족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똑같죠? 여기 완성된 발명 여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은 자, 원심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심이 자,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기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원심은 본원 발명 1 봤을 때 자, 이 EPO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EPO를 코딩하는 게놈 DNA를 하면 재조합 DNA 벡터에 의해서 형질 전환된 포유류 세포를 적당한 배양하여 자, EPO가 뭔지 모르지만 EPO 활성을 갖는 당 단백질을 분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 EPO 제조 방법이래요. EPO 제조 방법이고 이 EPO라는 것 자체가 자, 유전자 공학과 관련한 유전자 관련 발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인용 발명은 뭐냐면 여기서도 EPO, 천연 EPO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생물적인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행 발명,
보시면은 인용 발명도 EPO와 관련된 거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심은 뭐라 그랬냐면은 원심은 뭐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여기에 인용 발명이 뭐가 있었냐면은 인용 발명이 EPO의 그 염기 서열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EPO DNA 취득 과정과 이를 이용한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 EPO 게놈 DNA 취득 과정의 생산 과정에서 관련된 숙주 세포, 유전자 조합체 등이 지정된 기관에 기탁되어 있지는 않은데 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미생물의 기탁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명세서 기재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인용 발명 미완성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기탁 여부, 기탁 안 돼 있는 건 인정하지만 기탁은 완성 여부랑 관계없고 명세서 기재에 불비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미완성 발명이 아니다. 그래서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관을 대비해서 동일하다. 그래서 타특허 출원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확선 위반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원심이었고요.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인용 발명에 대한 자료는 요 공개 특허 공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공개 특허 공보의 자료를 봤을 때는 기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기탁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탁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DNA가 EPO 게놈 DNA가 염기 서열에 의해서 특정된 것인지 뭐 기능, 성질, 기원, 유래 이런 것들 제조법에 의해서 특정된 것인지 등등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EPO를 그래서 어떻게 제조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심결의 이유를 고려해 봤을 때도 그 명세서, 인용 발명은 명세서에 외래 유전자인 EPO 게놈 DNA 취득 과정과 이를 이용한 EPO 제조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외래 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 염기 서열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기탁도 되어 있지 않아서 용이하게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판례는 뭐라 했죠? 기탁도 이제 기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반복 실시가 안 돼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완성된 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미생물 발명 그리고 유전자 공학 발명 같이 엮어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완성된 발명이 아니니까 타특허 출원서의 어떤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확선에 있어서 대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미생물 발명이 여태까지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엮여서 나오면 사실 충분히 나올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해서 나오면은 사실관계 취약해서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답안도.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이 완성된 발명과 관련하여 이 기탁 여부도 같이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관련해서 자, 구별 기준이죠. 구별 기준 관련해서 자, 여기서 물건 발명이란 물 자체에 대한 발명이고 방법 발명이란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진 계열적으로 관계 있는 수계 행위 또는 현상에 성립한 발명으로서 결국에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를 요건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분하는 것은 발명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청구 범위가 비록 물의 제조 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건 발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느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원심이에요. 1번은 원심입니다. 원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원심에서는 자, 여기서 지금 폴리덱스트로즈 어떤 이게 음식물과 관련된 발명인데 음식물의 어떤 첨가되는 성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어렵고 발효가 용이한 당류를 올리고 당류를 1대10 내지 20대 1의 비율로 첨가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청구 범위인데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가 제조 방법이잖아요. 제조 방법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조 방법 발명이냐 물건 발명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자, 원심은 뭐라 그랬냐면은 보시면은 비율이 나와 있고 첨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첨가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첨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시간의 경과 단순히 혼합하는 것 이외에 제조 방법이 있어 아무런 특징이 없다 라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제조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1대10 내지 20대 1의 비율로 섞어 놓은 그 물건과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혼합한 유동성 식품이라는 음식물 자체의 발명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허권의 효력 범위도 동일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원심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원래는 기존 구특허법에서는 음식물 발명에 대해서 불특허 발명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특허 발명과 같이 엮여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일단 뺐습니다. 지금은 불특허 발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중요했냐면 왜 방법이나 물건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냐면 음식물 발명은 불특허 발명으로서 아예 등록이 안 됐고요. 이 제조 방법이었으면 등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이냐 방법이냐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던 거예요. 불특허 발명에 해당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나 음식물 제조 방법의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특허 청구 범위의 표현 형식이 음식물의 제조 방법의 발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구성이 제조 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음식물의 발명을 보아야 하는 발명만이 위 조항에 규정된 불특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식물 발명이어야지만이 불특허 발명에 해당할 것인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첨가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높게 봐줬습니다. 첨가라는 공정이 있다. 원심에서는 첨가라는 거를 거의 무시를 했고요. 뭐, 당연히 넣어서 그냥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여기서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첨가라는 거는 시간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표현 형식뿐만 아니라 실체를 봤을 때 발명 구성에 있어서도 제조 방법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은 효력 범위가 상이하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 발명 제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적하는 음식물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방법 발명으로 봤어요. 방법 발명으로 보고 물건 발명으로 보지 않았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음식물 발명으로 가는 순간 불특허 발명으로 가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럽게 봐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첨가 공정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제조 방법으로 썼으니까 제조 방법으로 봐주겠다. 왜냐면은 불특허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옛날 판례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음식물, 기호물의 발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빠져 있고요. 자, 그다음 방법 발명의 권리 범위 판단 방법 관련해서 앞에서 효력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기재가 돼 있었는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개별 구성의 배치 순서가 작용 효과 등의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기열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 구성 요소로 봐야 된다. 중요한 요소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판결 요지이고요. 그래서 판결 이유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압착과 건조가 순서가 달랐어요. 압착과 건조가 순서가 달랐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그래서 구성은 일단 달라요. 압착과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구성은 다르다라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뭐다? 효과. 작용 효과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꿈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달라지느냐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사건 발명은 뭐냐면은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평평하게 하여 평면광을 발생하도록 하여 잉크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압착 후 건조라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 압착 후 건조라는 순서를 구성을 채택하는 데 기술 사상 핵심이 있다. 그래서 이 압착 후 건조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압착 후 건조, 압착 롤러를 압착시켜 줌으로써 기포를 일단 제거하고 일단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건조를 하겠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선행 발명은 보시면은 선행 발명은 건조하고 압착을 했어요. 건조하고 압착을 하는 것이어서 인쇄증에 포함된 기체를 제거하고 표현을 평평하게 하는 공정을 압착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이미 건조가 됐으면 굳어버렸으니까 기포를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압착하고 건조를 하는 것이 지금 발명에서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압착 롤러를 가압하는 것은 기포를 제거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접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고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작용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판결 요지 보시면은 먼저 구성 다르다라는 거 딱 보여줬고 효과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를 상세하게 보여줬죠. 본원 발명, 특허 발명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선행 발명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판결 이유에 대한 그 근거를 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착과 건조의 순서에 있어의 차이점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3장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보시면은 큰일 났네. 8회를 다 8강의하고 보강으로만 4회 할 수도 있겠는데. 큰일 났네. 자, 보시면은, 자, 의학 용도 발명과 용도 발명을 같이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광학 이성질체 용도, 이거는 용도 발명과 관련한 판례이고요. 그래서 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인데, 여기서는 광학 이성질체가 나옵니다. 광학 이성질체가 뭔지는 아시죠? 저희 화학에서 배웠어요. 이제 같은 구성이지만 이제 빛이 이쪽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거였죠. 왼쪽 오른쪽 방향이. 자, 그래서 라세미체가 공지가 돼 있는 경우에는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거는 알고요. 그래서 특정 광학 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의 그 광학 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광학 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이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용도 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둘 다 같이 판례를 해주고 있죠. 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 중 일부라도 이에 대응되는 라세미체 효과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효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여러 효과 중에 하나만 뛰어나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순한 반복 실험으로 현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효과의 현저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험을 해서 단순히 반복 실험을 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대한 그 노력을 인정을 하지 그걸 이제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겠다. 이 실험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단순한 반복 실험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너가 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너가 선행 발명 그거 게시할 때 너가 하지 그랬냐? 너가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용도 발명에 있어서의 특허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그리고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 반복 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자, 화합물이 있는데, 지금 뭐 이런 화학식 같은 거는 이제 무시해 주시고, 어떤 유효 성분이 있는데, 광학 이성질체랑 라세미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사건 6항 발명의 어떤 에난티오머에 대한 총괄적 개념의 일반식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그냥 S라고 할게요. 앞으로 S와 관련해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시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근데 6항 발명은 S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항당뇨병제로 하는 지금 의학적 용도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이 간행물 기제 발명 등에는 두 개의 에난티오머 형태로 분리되지 않은 라세미체에 분리되지 않은 라세미체의 의학적 용도에 관한 기제가 있을 뿐, 지금 이건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 온 거고, 분리되지 않은 라세미체의 의학적 용도에 관한 기제가 있을 뿐, 이 사건 6항 발명의 위 간행물에 구체적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양리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제도 없고, 그 다음에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광학 이성질체 간에 어떤 효과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직접 실험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래서 나머지 광학 이성질체에 대하여 우선 양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 사건 6항 발명이 어떤 S가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광학질체인 R보다 우수한 양리 효과를 가진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험해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통상기술자가 그런 의학적 용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6항 발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효과가 이런 기존의 라세미체랑 R이랑 S를 더하면 라세미체가 되는 거죠. 아시죠? 화학에서 배웠으니까. 이 R 에난티오머랑 S 에난티오가 반반 섞여 있으면 라세미체인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르시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린 S만 분리해가지고 이걸 특허 발명으로 낸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특정 용도, 효과가 있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S만 가지고 있으면은 투유량을 반으로 줄이고 혈장 농도는 훨씬 낮은 농도를 유지하면서 단시간 내에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효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이질적이고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면에서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게 왜 현저한 차이인지는 여기서 중간에 나와 있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 판례에서 앞에 뭐 나왔죠?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판례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옵니다. 자, 다른 효과들, 이 혈당 저하나 독성, 저혈당 발현, 위험 배제 등의 효과 등을 봤을 때는 별다른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이 신속한 체내 소실의 효과는 현저하다.
그래서 여러 효과 중에 지금 현저한 효과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특정한 효과가 있어서 현저함이 인정되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은 통생의 수작이 있어서 용이하게 발명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구성이 게시가 되어 있느냐? 게시는 되어 있었다. 왜? 라세미체에서 R과 S가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S만 있는 그런 구성은 원래 게시가 되어 있었다. 다만 효과를 봤을 때는 효과가 현저함이 인정이 되고 그 효과함을 현저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반복 실험일지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효과만 현저하기만 하면은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용도 발명에서 특허 출원 명세 기재 정도와 관련해서 의학 용도 발명이 한번 제대로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양리 기전 관련해서는 사실 양리 기전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의 의 정도만 물어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리 기전 관련 나머지 판례들은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아직까지 별 3개로 해놨고요. 자, 그래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그에 대신할 수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판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학 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발명 설명에 요 OHT1A, 그냥 O라고 할게요. O 수용체 작용 물질이 양극성 장애들을 유도하는 O 수용체 서브 타입과 관련된 중추신경의 다양한 장애에 유용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지금 보시면은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발명 설명 그 기재 불비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죠?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느냐를 뒤에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양극성 장애인데 단극성과 양극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극성에 대해서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만 단극성과 양극성은 완전히 다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양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양리 기전이 밝혀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양리 기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시험예도 없고 구체적인 기재도 없으니까 당연히 명세서 기재 불비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기해 준 거는 추가적으로 뭐 이런 기량물질 등을 있다라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명확히 밝혀져 있다는 자료도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실관계들 보시면은 왜 이게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관련 문제가 나왔으면 사실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출됐죠. 의학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구성요소가 된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학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학 용도와 본질이 같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존에 원래 구성 요소, 이 의학 용도 발명에서의 구성 요소는 물질과 그 의학 용도였는데 그 용도의 일종으로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비용 등이 소요되고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학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요 판례를 이제 쪼개서 이제 쓰는 게 이번에 문제였었죠. 작년 문제.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경우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신규성, 진보성을 갖췄는가는 따로 다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실시 기술,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별개 의견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만 보시고. 자, 여기서는 사실 사실관계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이 투여용법 투여용량이 과연 구성요소가 되는가에 대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번에 기출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엔타카비르와 관련해서 1회 1회 그리고 1mm에 해당하는 일정의 함량으로 이제 투여하는데, 기존에 이 엔타카비라는 화합물이 비형 간염 치료제에 효과가 있음이 공지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투여 주기와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본 다음에 결국에 비교 대상 발명과 주제 간염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자유실시 기술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이 판례의 결론이에요. 밑에 부분은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요. 별개 의견이 있고 이런 보충 의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의약도의 발명의 진보성 관련해서 여기서는 선행 발명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선행 발명이 임상시험 등에 의해서 치료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같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 한번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이다라는 거 먼저 밝혀줬고요. 그 다음에 요 지스트라고 하죠. 지스트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지스트와 관련해서 C킷 유전자 돌연변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스트 발병과 지스트라는 그 병이랑 요 C킷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스트가 C킷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C킷의 비정상적인 활성이 요 HMC 세포주에 의해서 어떻게 억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3번 논법이죠. 지스트가 C킷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C킷은 H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요 H와 관련해서 요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으로 요걸 두 개 합치면은 요게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효과에 대해서 각각 임상 실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었고요. 요 그대로 나왔죠.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이런 워딩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스트 환자의 C킷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이거에 의해서 ST 이거에서 억제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MT 세포주에서 이걸 작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엔 STI571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라는 거고, 지스트는 C킷과 연관되어 있고 C킷의 활성은 ST에 의해서 이제 억제가 된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자료가 있으니 결국에는 이 STI가 억제가 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STI가 어떤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다른 발명 기전이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스트 치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부분도 들고 왔고요. 그래서 기술 분야 및 과제가 동일하고 그 결합에 어려움이 없고 효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선행 발명 등에서 임상시험 성공 등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 사건 제2형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이 된다. 그래서 이 STI라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보성은 부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